재수 씨,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너무 아름다우세요. 옆에 있던 규봉 씨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거들더군요. 아름다운 정도가 뭐예요? 재수씨 웃을 때, 저 보조개 들어가는 거, 호식이 놈이 살아있을 때 맨날 자랑했잖아요. 만약에 재수씨 같은 예쁜 여자가 나랑 만나준다고 하면 좋아서 맨날 업고 다니겠다고요. 그 말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내가 그렇게 이뻐 보인다고. 규봉 씨 눈에는 제가 그렇게 예뻐 보여요? 그럼요. 친구 마누라만 아니었으면 연애 한번 하자고 진작에 말했을 거요. 진짜로. 친구만으라면 어때? 이제 솔로니깐 고백하고 싶으면 해봐. 옆에 있던 두식 씨가 짓궂게 장난을 쳤어요. 아무리 농담이라도 두식 씨, 그런 말 마세요. 저 기분 나빠요. 나 장난 아닌데요. 어차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서로 마음 통하면 만날 수도 있는 거죠. 혜진 씨, 어때요? 우리 규봉이 상남자의 의리도 있고 괜찮지 않아요? 사별 후 남편 친구가 찾아와서 대뜸 이쁘다는 말을 하면서 능글맞게 굴기에 하지 말라고 하니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것도 2명이나 말이에요. 도대체 이 세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토록 위험하고도 뜨거운 관계에 빠져들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진. 올해 50입니다. 고등학생 아들 정태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제 남편 박호식은 2년 전 지긋지긋했던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배가 좀 아프다고 해서 다들 그러려니 했죠. 저도 그냥 소화가 안 되나 흔한 위험이겠거니 싶었거든요. 평소에 자기 몸 챙기는 데는 누구보다 유난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타운약을 며칠을 먹어도 차도가 없더라고요. 밤마다 남편이 끙끙 앓는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결국 의사 선생님이 표정이 안 좋다며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위암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정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덤덤한 척 제 손을 꽉 잡아주었지만 그 손이 얼마나 차갑게 떨리고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죠.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수술하고 2년 정도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이제 다 나았구나. 우리한테도 다시 좋은 날이 오는구나 싶었어요. 그 2년의 시간이 마치 도둑 맞은 것처럼 허무하게 느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암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날 의사 선생님은 재발입니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뱉었어요. 또 한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예전 같지 않았죠. 긴 병에 장사 없다고 했나요? 강철 같던 남편은 앙상한 가지만 맘은 나무처럼 말라갔어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희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바로 경제적인 거였네요. 저희가 아파트를 좀 무리해서 산 것도 문제였지만 평생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부족함 없이 살다가 남편이 일을 그만두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는 남편의 생명이 꺼져가는 속도와 비례하는 것 같았죠.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병원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그나마 있던 여유도는 금세 바닥을 드러냈어요. 결국 남편은 암 요양병원에서 투병 끝에 제 품에서 눈을 감았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저를 애지중지하며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해 주었기에 남편의 빈자리는 더욱더 시리고 아프게 느껴졌죠. 남편이 죽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게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두식 씨와 규봉 씨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그 두 사람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며 우편함에 각종 고지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조차 몰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때 두식 씨가 죽이랑 반찬거리를 사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재수 씨,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밥은 먹어야지. 호식이도 재수 씨가 이렇게 있는 거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더니 쌓여있는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푹 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재수 씨, 이렇게 있으면 병나.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내 건물 2층에서 카페라도 하나 해봐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뭘 안다고 카페를 해요. 커피 내릴 줄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두식 씨가 제 앞에 바싹 다가앉으며
자기만 믿으라는 거예요. 권리금, 보증금 다 필요 없어요. 월세도 그냥 관리비만 낼 정도로만 싸게 해줄 테니 한번 해봐요. 바리스타 학원이라도 다니면 되지. 사람이 뭐라도 해야 살지. 안 그래요? 그 얘기를 들은 동네 친구는 제 등짝을 때리며 난리가 났죠. 박혜진, 너 미쳤어? 이건 2번 다시 없을 기회야. 요즘 세상에 보증금도 없이 가게를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 남편이 하늘에서 도운 거다.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 친구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저는 용기를 내어 카페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죠.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규봉 씨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재수 씨, 나 규봉이야. 두식이 그 자식한테 얘기 들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사람이 움직여야지. 아, 네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걱정은 붙들어 매셔. 인테리어는 걱정 마세요. 내가 아주 그냥 반이반값으로 싹 다 기가 막히게 뽑아드릴 테니 그마저도 줄 돈 없으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정태 장가 갈 때쯤 갚으세요. 알았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호탕한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구하는 것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저는 그저 2 사람이 하자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죠. 심지어 제가 돈 관리하는 법도 잘 모른다고 하니 두식 씨가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서 가계부 쓰는 법부터 세금 계산서 처리하는 것까지 차근차근 알려주기도 했네요. 부족한 초기 자본금은 당연하다는 듯이 두식 씨가 자기 통장에서 꺼내주었고요. 그렇게 2분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오픈했고 다행히 입소문이 좀 나면서 큰돈은 못 벌어도 먹고 살 만큼은 벌게 되었어요. 카페를 열고 나서도 두식 씨와 규봉 씨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가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건물주인 두식 씨에게, 뭐 고치거나 수리할 게 생기면 건축업자인 규봉 씨에게 연락했죠. 한 번은 주말 오후에 손님이 꽉 찼는데 갑자기 화장실 변기가 막힌 거예요. 얼굴이 새하얘져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제가 규봉 씨한테 전화를 했죠. 10분도 안 돼서 웬 작업복 차림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더라고요. 재수 씨, 걱정 마. 이 박규봉이 바로 해결해주지. 그러더니 순식간에 변기를 뚫어놓고는 씩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두식 씨가 혀를 찼죠. 야, 박규봉. 너는 무슨 부탁만 하면 자다가도 뛰어나오냐? 내가 건물주인데 이런 건 나한테 먼저 연락해야지. 너는 건물 관리나 잘하세요. 이런 기술적인 건 내 전문이니까. 2 사람이 저를 사이에 두고 서로 해결해주겠다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참 든든했네요.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그래도 인복은 참 괜찮은 편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 2 사람은 정말 수시로 찾아왔고요.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빵을 사들고 와서 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마감 시간이 되면 재수씨, 저녁 굶지 말고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라며 저를 데리고 나가 맛있는 저녁을 사주기도 하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부담스럽기도 했네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챙겨주시니까요. 늘 받기만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미안한 마음이 컸죠. 하지만 그들이 없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전업주부로 평소 남편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었기에 제가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흔한 운전면허조차 없었고 은행 가서 공과금 내는 것도 남편이 다 했었고요. 전 그냥 남편 사랑만 듬뿍 받고 남편이 해주는 밥 먹고 남편이 벌어주는 돈 쓰기만 했거든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곤 밥하고 빨래, 청소 정말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는데 그 허전하고 막막한 빈자리를 그 2 남자, 두식 씨와 규봉 씨가 빈틈없이 채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들의 지나치게 많은 도움과 관심이 때로는 숨막히게 부담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당장 아들 녀석과 내가 먹고 살려면 그들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한 제 비참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였죠.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기계 다루는 법 하나 몰라 커피 머신 앞에서 쩔쩔매던 제가 이제는 눈을 감고도 라떼 아트를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카페는 제법 자리를 잡았고 단골 손님도 꽤 많이 늘었죠.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텅 빈 집에 들어와 불을 켤 때면 어김없이 서늘한 외로움이 온몸을 감싸곤 했어요. 사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지극한 사랑 덕분에 맘 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어요. 남편은 제 세상의 전부였고 저는 그 세상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했기에 단 한 번도 외롭다거나 다른 남자를 보며 딴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았어요. 그만큼 저를 꽉 채워주던 남편이라는 존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니 그 빈자리가 상상 이상으로 저를 외롭게 만드는 거 있죠. 따뜻하게 데워진 방에 있다가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는 벌판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달까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본능이 스멀스멀 고개를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창밖으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연인들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따라갔어요. 저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고 따뜻한 품에 안겨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죠. 50살이면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저도 멋있는 남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여자로서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찾아오는 그 두 사람이었어요. 두식 씨와 규봉 씨요. 거의 매일이었어요. 두 사람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두 번갈아 가며 제 카페에 출근 도장을 찍었으니깐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3시쯤 가게가 한가해질 때면 어김없이 두식 씨가 나타났어요. 혜진 씨,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이거 혜진 씨 좋아하는 망고 사왔어요. 그러면서 샛노랗게 잘 익은 망고가 담긴 봉투를 툭 내려놓고는 자연스럽게 카운터 안쪽을 살피며 묻는 거예요. 오늘은 매출이 좀 어땠어요? 오전에 손님 많았나? 마치 남편이 혹은 아버지가 제 하루를 점검하는 것만 같았죠. 처음에는 그 관심이 고마웠지만 이제는 숨이 막혔어요. 저녁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이번엔 규봉 씨 차례였죠. 재수 씨, 오늘 고생 많았네. 내가 기가 막힌 맛집 알아냈는데 같이 갑시다. 오늘 저녁은 내가 쏠게. 제가 피곤하다고 거절이라도 할라치면 에이, 사람 밥심으로 사는 거야. 피곤할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지 라며 막무가내로 제 팔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두 사람의 그런 관심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이건 그냥 의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는 저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과도한 의무감이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저를 감시하고 제 인생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엄두도 못 냈어요. 혹시라도 동네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팅이라도 주선해달라고 할까 싶다가도 가게에 불쑥 찾아올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이내 고개를 저었죠. 그들의 레이더망 안에서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건 마치 남편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그 두 사람의 은혜를 저버리는 파렴치한 짓처럼 여겨졌거든요. 나도 좀 멋있는 남자 새로 만나서 연애도 하고 남자 품에 안겨 사랑도 받고 싶고 새 인생을 살고 싶은데 말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하루는 큰 마음을 먹고 두식 씨에게 대놓고 말을 했어요. 마침 그날도 두식 씨는 신상원두라며 비싼 커피도를 사들고 찾아왔었죠. 두식 씨,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주 안 찾아오셔도 괜찮아요. 저 이제 웬만한 건 혼자 다 할 수 있거든요. 제 말에 두식 씨는 커피 향을 맡던 코를 떼고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혜진 씨는 저희가 평생 책임져야죠. 책임을요? 그럼요. 호식이랑 한 약속이기도 하고 이제 혜진 씨는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거려. 그 말을 들으니 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를 가족처럼 여기며 평생 책임지겠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사람 앞에서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남자도 만나고 싶어요. 나 너무 외로워서 안 되겠으니 제발 좀 그만 찾아오세요. 이렇게 모질게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저 고마워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러다 하루는 비가 무척 많이 내리던 날이었죠. 오후에 두식 씨와 규봉 씨가 함께 찾아와 근처에 가서 파전에 막걸리나 한잔하자는 거예요. 비가 와서 할 일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셋이 처음으로 술자리가 만들어졌네요. 가게 창문 쪽에 앉았는데 열린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빗방울 소리가 참 듣기 좋았어요. 그날따라 술맛이 참 달더군요. 얼큰하게 취기가 오를 무렵
두식 씨가 툭 하고 돌멩이를 던졌어요. 혜진 씨도 이제 연애 좀 해야죠. 언제까지 혼자 지낼 수는 없잖아요. 정태도 이제 다 컸는데 마치 내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듯 콕 짚어 남자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저도 남자가 왜 안 그립겠어요. 근데 허구한 날 두식 씨랑 규봉 씨가 찾아와서 감시하듯 날 찾아대는데 제가 언제 시간을 내서 남자를 만나겠어요. 하하. 마치 우리 때문에 연애를 못한다는 말 같네요. 꼭 그렇다기보단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눈치가 보인다. 이 말이죠. 양심의 가책 같은 거요. 그리고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이 나이에 저 좋다는 남자가 있을까요? 제 자조적인 말에 두식 씨가 막걸리 사발을 내려놓고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재수 씨,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너무 아름다우세요. 옆에 있던 규봉 씨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거들더군요. 아름다운 정도가 뭐예요? 재수 씨 웃을 때, 저 보조개 들어가는 거, 호식이 놈이 살아있을 때 맨날 자랑했잖아요. 만약에 재수 씨 같은 예쁜 여자가 나랑 만나준다고 하면 좋아서 맨날 업고 다니겠어요? 그 말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내가 그렇게 이뻐 보인다고. 규봉 씨 눈에는 제가 그렇게 예뻐 보여요? 그럼요. 친구 마누라만 아니었으면 연애 한 번 하자고 진작에 말했을거려. 진짜로. 친구 마누라면 어때? 이제 솔로니깐 고백하고 싶으면 해봐. 옆에 있던 두식 씨가 짓궂게 장난을 쳤어요. 아무리 농담이라도 두식 씨. 그런 말 마세요. 저 기분 나빠요. 나 장난 아닌데요. 어차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서로 마음 통하면 만날 수도 있는 거죠. 혜진 씨. 어때요? 우리 규봉이 상남자의 의리도 있고 괜찮지 않아요? 두식 씨가 저를 떠보듯 묻는 말에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신사답고 멋진 남자죠. 근데 아무리 괜찮은 남자라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참나. 요즘엔 니꺼 내꺼 따지면서 만나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요. 맞아요. 요즘 우리 친구들 얼마나 쿨한데요. 그래도 갑자기 규봉 씨를 남자로 생각하려니 소름 돋아요. 이거 보세요. 닭살. 하하, 규봉아.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넌 임마 벌써 차였어. 그러니 이참에 내가 혜진 씨한테 한번 만나보자고 고백해야겠네. 혜진 씨. 저는 남자친구로 어때요? 아이. 참 다들 왜 그러세요? 취중진담이라고 하잖아요. 술기운에 그동안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거죠. 혜진 씨. 우리 때문에 기분 나쁘신 건 아니시죠? 아니. 조금 놀라긴 했어도 절 이쁘게 봐주시고 계신다니. 그리 기분이 나쁘진 않고 조금 당황스럽네요. 하하. 다행이네요. 솔직히 우린 그냥 혜진 씨가 다시 여자로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든 간에요. 사실 저희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호식이 마누라가 너무 참하더라. 부럽다. 매번 그랬거든요. 정말요? 그런 말은 오늘 처음 듣네요. 두 사람이 나를 여자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나를 좋아한다니.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그것도 남편의 친구가 근데 묘하게 흥분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고백을 두 명에게 받아서 그런가. 이후 술자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죠. 그때쯤 셋 다 얼큰하게 술기운이 올라왔네요. 혜진 씨. 오늘 같은 날은 코가 비뚤어지게 마셔야죠. 안 그래요? 그날은 나도 술이 좀 받더군요. 기분도 좋았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이차는 두식 씨 집으로 향했어요. 그는 얼마 전 이혼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30평대 아파트에 혼자 살아서인지 휑한 느낌이 들더군요. 두식 씨도 하루빨리 여자 하나 구해서 같이 살아야겠어요.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커 보이네요. 하하. 이혼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뭐려. 요즘은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긴 한데 밤이 외로워서 그렇지요. 혜진 씨도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당연히 사람인데 외롭죠. 그럼 앞으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위로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건 좀 괜히 그런 쪽으로 말 섞기가 싫어서 대답을 피해버렸네요. 두식 씨 집에서 이차는 조개탕을 시켜 소주를 마셨는데 점점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라 점점 취기가 올라갔죠. 거의 만취 수준이었어요.
그때 규봉 씨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서로 외로울 때 힘이 되어주면 어떻겠냐고요. 저야 당연히 그동안 도움받은 것도 많았고 앞으로도 두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니 좋다고 했죠. 술기운에 저는 그 말을 어려울 대로 잘못 들었던 거예요. 네, 당연하죠. 우리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기로 해요. 제 활기찬 대답에 두 남자의 눈빛이 순간 번뜩이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규봉 씨는 제 말을 허락의 신호로 알아듣고는 슬그머니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어요. 그리고 점차 제 가까이 다가왔죠. 정말 몰랐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줄. 하지만 나도 여자였어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부끄러울 정도로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 앉아있던 두식 씨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감싸 잡았어요. 크고 따뜻한 손이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어쩌면 저도 많이 외로웠었나 봐요. 기댈 수 있는 남자의 품이 그리웠나 봅니다. 두식 씨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규봉 씨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것이 느껴졌어요.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는 거실의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얽혀들었습니다. 두식 씨가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혜진 씨, 우리 그냥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해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 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고개를 드니 옆에는 어느새 제 어깨를 감싸 안은 규봉 씨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독한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결국 두 남자의 뜨거운 눈빛 속에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날 빗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 세 명은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거예요. 그날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빗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던 그 밤이 지나고 흐릿한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을 때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오르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와 자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망쳤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도 내 곁을 떠나겠구나. 경멸의 눈빛으로 나를 보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구나. 조용히 일어나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오려는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이 깬 두식 씨가 어느새 일어나 냄비에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깼어요? 속 많이 쓰리죠? 북엇국 끓였는데 해장하고 가요.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하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비난이나 어색함도 담겨있지 않았죠. 소파에서 부스스 일어나던 규봉 씨 역시 제 눈치를 살피며 멋쩍게 웃더군요. 재수 씨, 아니, 혜진 씨. 어제는 우리가 너무 과했죠. 미안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그렇게 우리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그날 밤의 일을 없었던 일로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았죠. 우리가 어제 술김에 큰 실수를 한 건 맞아요. 하지만 혜진 씨를 향한 우리 마음은 진심이에요. 호식이가 떠나고 혼자 힘들어하는 혜진 씨를 보면서 친구로서의 의리만큼이나 남자로서의 마음도 커져버렸어요. 두식 씨의 진지한 고백에 규봉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그냥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혜진 씨가 웃으면 나도 좋고 혜진 씨가 힘들어하면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건 그냥 우정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제 곁에 단순히 남편의 친구가 아닌 또 다른 의미의 두 명의 남자가 생겼으니 말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기묘한 형태로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가게에 찾아온 두식 씨는 더 이상 제 매출을 감시하듯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친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우리 혜진 씨, 오늘도 고생 많았네. 힘들면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일찍 문 닫을까? 라며 다정하게 속삭였죠. 규봉 씨 역시 저를 막무가내로 맛집에 끌고 가는 대신 혜진 씨,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먹으러 가자라며 제 의사를 먼저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롭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넘치는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더 많았죠. 아침에 카페 문을 열면 두식 씨가 보낸 오늘도 힘내요라는 응원 메시지가 와 있었고,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규봉 씨가 집 앞에 두고 간 따뜻한 붕어빵 봉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정태가 학원 문제로 고민할 때면 두 사람은 마치 제 일처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담해 주었고, 때로는 아빠처럼 엄하게, 때로는 삼촌처럼 다정하게 정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거나 문득 거리에서 평범한 부부의 모습을 볼 때면 내가 지금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닐까, 호식 씨가 하늘에서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죄책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질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면 항상 진심이 느껴져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제가 마치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거든요. 제가 감기 몸살로 앓아누웠던 날이 있었어요. 열이 펄펄 끓어 전화할 기운도 없었는데 제가 가게에 나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두 사람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달려왔죠. 두식 씨는 제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며 밤새 제 곁을 지켰고, 규봉 씨는 약국과 죽집을 오가며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약기운에 취해 잠든 제 손을 꼭 잡고 혜진 씨, 아프지 마요. 당신 아프면 우리 마음은 더 아파라고 속삭이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욕망이나 충동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으로 모든 죄책감과 불안감을 훌훌 털어버린답니다. 이제는 저도 그들에게 아낌없이 제 마음을 표현해요. 두 사람의 생일에는 직접 케이크를 굽고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 함께 생일 파티를 열어줍니다.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께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우리만의 작은 가족 행사를 갖기도 하죠. 이 상황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쩌면 손가락질 받을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네요. 남편이 남겨준 지독한 외로움의 빈자리는 이제 두 남자의 따뜻하고 든든한 사랑으로 완벽하게 채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처럼 제 곁을 지켜주는 두 사람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하늘에 있는 제 남편도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웃으며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며 분명 행복해하고 있을 거라고요.